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완전히 편하게 스포일러를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언젠가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가서 보고 오시고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근데 이 스포일러를 좀 알고 보셔도 대충 볼만해. 딱 보면 뭐 둘이 사귈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누가 범인이겠어요? 박해리 범인이겠어요?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영화 얘기를 하는 유튜브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유튜브는 거의 없겠죠. 영화 보면서도 과학하고 앉아있는 본격 과학 영화 프로그램. 오늘은 영화 탐정 캐릭터 그렇습니다. 박재식 작가님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헤어질 결심. 이제 워낙에 영화가 훌륭하고 보고 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사실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은 유튜브에서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최 팀장님께서 영화계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안목과 식견이 있으시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최 팀장님께 혹시 우리 둘 말고 게스트로 예를 들면 뭐 정석영 작가님이라든가 뭐 박해일 배우님이라든가 박찬욱 감독님이라든가 탕웨이 선생님을 좀 같이 모셔서 셋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이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노력을 안 했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는 딴 데서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영화를 불륜 영화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조금 하기도 했다는 그런 면도 얘기를 없잖아 들었는데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불륜이란 말 생각해보면 되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상강오륜 이런 것도 있는데 윤리가 아닌 거는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형제를 형제를 때린다. 다 불륜이지 그렇게 치면. 근데 굳이 예를 들어서 혼외의 관계를 갖는 것을 찝어서 불륜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적인 약속으로 그렇게 좀 퍼진 거니까요. 불륜 영화라니까 되게 이상해. 불륜 영화적인 그런 재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그런 식으로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죠. 탕웨이가 언제 박해일과 사랑에 빠졌다? 초밥? 뭐 그런. 초밥 시점에서 이미 빠졌다. 초밥 타이밍. 박해일은 언제 탕웨이에게 사랑에 빠졌느냐? 박해일은 사실 굉장히 앞쪽이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만나자마자. 뭐 거의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뭐 내지는 초밥 주문할 때 이미.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밥을 왜 사? 초밥의 과학인가요? 네, 초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둠 초밥을 시키면 흔히 자주 나오는 것이 광어, 도다리, 연어, 도미, 참치, 한치, 장어. 그리고 보통 계란 새우. 정도. 새우도 많이 하죠. 새우 뭐 조금 성의 없다 싶으면 계란. 상식적인 어떤 실용생물학 차원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초밥 중에 흰 색깔인데 옆면은 약간 뿔긋뿔긋하게 생긴 그런 초밥 있죠. 가로 줄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보통 도미 초밥이라는 느낌으로 팝니다. 싼 거를 사 먹다 보면 도미 회초밥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틸라피아 초밥을 먹는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틸라피아요? 틸라피아.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헤어질 결심 얘기하면서 틸라피아 초밥 얘기하는 건 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중요해요. 이게 틸라피아 초밥이라면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가게 이름이 시마였나? 거기 초밥이면 사랑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의미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틸라피아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태국이나 대만 같은 데서 수입을 해옵니다. 냉동 고기 같은 걸 막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 그거를 잘 자르면 그 색깔과 처음 씹을 때의 질감 같은 게 이 도미하고 비슷한 거야. 먹어보면 도미보다는 훨씬 맛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충을 슬쩍 끼워 놓으면 아니면 그냥 비교적 양심적으로 그게 뭔지는 말은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모든 초밥 이러면서 딱 내놓으면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건 도미인가 보네 이렇게 도미치고는 조금 맛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제가 먹었던 어떤 초밥이 도미가 아니었지만 비슷했던 어떤 맛이 딱 떠올랐어요. 씹는 질감이 약간 달랐던 느낌 같은 거? 틸라피아 말고도 점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점성어가 있어요. 점성어는 대놓고 점성어라고 하면서 팔기도 해요. 뭐 좀 약간 저렴하면서 그래도 뭐 나름대로 맛이 있으니까 팔기도 하는데. 바다고기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점성어는 바다고기이긴 한데 점성어를 또 이걸 잘 썰면 칼집을 잘 약간 내가지고 도미 모양을 내는 기술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세요. 점성어 초밥을 둔갑시켜서 하기도 하는데 점성어도 먹어보면 도미보다는 딱 맛이 없습니다. 뭐 먹을만 나름대로 뭐 먹을만하고 뭐 점성어 나름의 맛이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마에서 네. 주문한 초밥은 점성어나 틸라피아 초밥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얼마짜리 세트? 18,000원 정도 봅니다. 아, 설마 그건 더 하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죠. 경찰의 그런 너무 막 5만 원짜리 시키고 막 이러면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 그 5만 원짜리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보기 비주얼 상으로는 그래 보여요. 좀 더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그 이야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아니었겠느냐. 글쎄 5만 원 정도까지 보였어요. 아, 네, 근데 모양상으로는 그 정도 돼 볼 법도 한데 아무리 그래도 5만 원을 시키면 고경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당신 뭐 무슨 생각으로 이거 시켰냐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8,000원이면 저가 뭐 점성어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네. 18,000원이면 점성어 좀 들어갔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도미가 들어가기 좀 어렵거든요. 과학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네. 과학적인 이야기. 예. 거기 이렇게 모듬 초밥에 항상 보면 들어가는 게 연어 초밥 항상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 연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꽤 계세요. 예. 너무 서양 물고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긴 해요. 종류가. 대서양 연어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 네네. 연어하고 우리나라의 뭐 첨연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잡힌 연어하고 좀 다릅니다. 같은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어의 텍스처와 냄새와 그런 맛은 좀 다르죠. 다르고. 예, 노르웨이 연어, 대서양 연어 좀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 대서양 연어가 진짜지 우리나라 연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연어를 옛날부터 먹으면서 그걸 연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진짜요? 예, 그게 진짜 연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걸 연어라고 안 해요. 일본에서는 연어를 사케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본 말을 영어를 따가지고 그냥 세먼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연어라는 말을 안 써요. 중국에서도 다른 한자를 써요. 주로. 예, 그 연어를 우리나라에서 연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걸 먹으면서 저 연어 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나라 연어는 이제 회유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연어는 원래 강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새끼로 부화를 해서 자라나면 그런 거 아세요? 대체로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진짜요? 네, 태어난 다음에 그냥 태어났을 때 그 영양분으로 버틴대요. 정말요? 네, 버티면서 강 밖으로 일단 나가는 거예요. 내지는 강의 하구까지 일단 내려가는 거예요. 적어도 겨울 보통 이제 가을 겨울에 산란을 많이 합니다. 네네. 다음 봄 올 때까지는 그냥 버팁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장성하겠죠. 약간 좀 네. 적응도 되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강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다로 쭉쭉쭉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원도 양양이나 울산 연어가 좀 와요. 네. 작년에도 와서 뭐 발견됐다 이런 거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빠져나오면 그 연어들이 헤엄쳐가지고 대체로 베링 해협 근처에 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거기서 엄청 맛있게 먹으면서 살이 통통 연어가 커지면 거의 맞아요. 뭐 바다에 사는 진짜 상위 커져요. 포식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몇 년을 거기 살아요. 네. 성숙될 때까지. 대서양은 그러니까 노르웨이 연어보다 한국 연어가 우리가 흔히 연어라고 하는 그냥 연어가 조금은 더 작게 자랍니다. 네. 그래도 뭐 한 1m까지 충분히 자랄 수 있어요. 아, 네, 그 정도까지 자라요. 그렇구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 5년 뭐 그래 성숙할 때쯤이 되면 이제 사람은 사춘기가 돼가지고 좀 성숙이 다가오면 갑자기 원래 어릴 때는 막 여자애들하고 노는 거 재미없어 남자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춘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좀 그쵸. 생기고 뭔가 좀 딴 성을 만나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그렇죠. 싶고 네, 교회 나가고 이런. 그쪽으로 막 이렇게 끌리게 되잖아요. 네네. 연어는 그렇게 성숙할 때가 되면 그 무슨 습성인지 갑자기 다시 되돌아오는 그게 막 피 끓는 듯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희한하죠. 네, 그래서 그 베링 해협에 알래스카에 살던 연어들이 꾸역꾸역 다시 한반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년 단위에 걸치는 시간에 걸쳐서 그렇겠죠. 꾸역꾸역 계속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알래스카에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찾아갑니다.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배 타고 간다고 하면 그 뭐 뭐 GPS 이런 거 없으면 길 찾아보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연어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수로 기억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요? 이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예전에 5, 60년 꽤 옛날이에요. 미국에서 연어 연구하시던 한 분이 실험을 한번 하신 게 있어요. 네네. 뭐 실험 어떻게 하셨냐? 실험 약간 막강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셨냐면 연어들이 이렇게 막 강 쪽으로 막 모여오고 있잖아요. 네네. 점점 강으로 근접하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네.
그거를 붙잡아다가 네. 대충 한 절반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몇 마리 정도를 붙잡아다가 코를 틀어 막아버렸어. 아, 연어 코를. 냄새 못 맡게요? 네. 네네. 그랬더니 코를 틀어 막은 애들은 자기 강을 못 찾아가더라는 아, 거예요. 냄새구나. 그래서 그 강의 어떤 독특한 냄새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어떤 습성처럼 각인해서 갖고 있다가 자기가 성숙하게 되면 그 냄새 너무 맡고 싶다. 아, 그런 식으로. 거긴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온몸에서 꿈틀꿈틀 막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죠. 네네. 그렇지만 그런 습성이 막 치솟으면서 강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런 거는 이제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뭐 강에서는 뭘 안 먹기로 작정을 했는지 네. 보통 어른 연어들도 강을 거슬러 올 때는 먹는 거를 또 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그냥 자기가 먹어놓은 왜냐면 먹이를 잡고 이렇게 하다가 강을 올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또 다 포기하고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 높은 상류로 올라가는 데만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죠. 보통 그렇게 올라가다가 그 과정에서 많이 죽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양 섭취가 없이 그냥 최대 올라가서.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찌운 살로 가는 거죠. 아, 예. 그리고 모든 연어들 그러니까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연어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난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다 알을 낳고 나면 그냥 다 죽습니다. 네, 그 예, 기억은 전멸해 버립니다. 어. 예, 그래서 그 장소에는 이제 연어 시체가 우글우글 떠돌게 되죠. 아, 미국의 이제 연어 알래스카 이런 데서 네, 연어 연어 연구 낚시. 많이 하시는 네네.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연어가 어떤 생태계의 비료 공급자다. 아, 바다에 그런 생물이 아주 풍부한 데서 자기 그걸 다 잡아먹고 살을 찌워가지고 그런 비료를 누가 인공적으로 뿌려줄 이유가 없는 깊은 산 계곡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굳이 거기서. 죽음으로써 거기다 다 그걸 풀어주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네. 예, 우리나라에도 연어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고 특히 조선 시대에는 연어 알로 만든 젓갈이 되게 유명한 별미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어 알젓이요. 연어 알을 고급 식재료로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보면. 네네, 유럽 요리 중에도 그런 게 있고 일본 네네. 요리 중에도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로 젓갈을 조선 시대에 담갔대요. 그 요새는 안 먹잖아요. 요새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있어요? 담그는 곳이 있긴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쉽게 구하기 어렵죠, 그죠? 네네. 그럼 뭐 저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네네. 한국식 연어알 전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되게 인기 있는 그런 음식 메뉴라 가지고 조선 시대 기록 같은데 자주 나오기도 하거니와 제가 되게 웃긴 기록 하나 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되게 약간 한식 별미 이런 걸로 좀 이름 났던 건가 봐요. 그래서 중국에 선물로 많이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의 어떤 사신한 사람이 그 먹고 약간 좀 환장을 했는지 한국에 사신으로 왔다가 그 연어알젓을 담그는 체험을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세종대왕 세종임금 때였거든요. 세종임금 신하들이 막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한테 이걸 체험을 진짜로 시켜줘야 되냐. 그 약간 요새도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무슨 치맥 페스티벌 이런 데 와서 닭집에서 뭐 서빙하는 이런 유튜브 있던데. 그런 그거에 느낌이네요. 페스티벌 있으니까 그냥 거기 데려다만 주면 되니까 네네. 괜찮은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어질 결심의 과학 첫 번째 초밥 얘기.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였죠. 아, 그런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사용하고 있는 결정적인 소재 중에 펜타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플롯 도구로 사용이 네. 되는데 네.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고 네. 독약으로 사용되죠 영화. 네, 속에서는. 그러니까 소량만 먹어도 치사량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화에서 탕웨이가 간호사였던 네네. 걸로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약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영화에서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보통 한 성인 남자 기준으로 2mg 정도가 치사량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가 영화 때문에 찾아봤는데 경구용 펜타닐 최대 용량이 0.4mg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 4알 다 먹으면 1.6이니까 뭐 대략 뭐 치사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패치 형태로 나오는 것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나 막 이런 데서 경고 문구 엄청 많이 막 달아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 저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크게 부상 같은 거 당했을 때 막 위생병, 모르핀 많은 식으로 막 울부짖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르핀이 펜타닐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위력이.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진통제입니다. 펜타닐 이거 원소를 보면 C22H28N2 그다음에 산소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원자들이 붙어 있는 그 구조의 모습은 별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네. 예, 이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좋은 거 예를 들면 뭐 비타민 D라든가 뭐 비타민 B12 이런 게 훨씬 복잡하게 생겼어요. 예, 비타민 B12 뭐 조금 먹는다고 갑자기 막 호랑이 기운이 쏟아나고 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훨씬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런 걸 보면 몸에 좋은 거는 효과도 약한데 만들기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게요. 비타민 B12를 합성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 거의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지 않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에 속하거든요. 네, 네. 그거에 비하면 펜타닐은 너무 쉬워요. 만들기도 좀 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통제다 보니까 사람의 그런 신경과 뇌를 좀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마비시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심하게 먹으면 망가뜨리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막강한 마약이거든요. 맞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그 저기 마약이 이게 90년대나 80년대 그런 깽 영화 같은 거,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헤로인을 거래하는 악당들이 무시무시한 놈들로 나오거든요. 로보캅 막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놈들 나오거든요. 네. 헤로인보다도 펜타닐이 훨씬 강해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무서운 마약인데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맞아요. 약이니까 네, 네. 뭔가 그냥 약의 일종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소비할 수 있는 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상한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인지 네. 이상하게 안전 이 정도는 해봐도 되는 거 안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돌았기 때문인지 희한하게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많이 네. 퍼지고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라든가 마약에 별로 손 안 대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좀 퍼진다. 네. 그러니까 펜타닐이 그 우리나라 추정식품 뭐 이런 프로에서도 얘기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퍼져 네.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검색을 해가지고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 숫자하고 그 환자들이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면 펜타닐을 처방하는 수치도 그거에 맞춰서 일정한 비율로 계속 있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떤 지역에서만 이상하게 펜타닐 처방이 좀 많이 나오는 통계가 잡혔다.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하나하나 파보는 거죠. 그렇게 파보다 보면 이상하게 이 환자한테 이 의사가 펜타닐을 좀 자주 처방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의사가 이상하게 이 3명의 환자한테 돌아가면서 펜타닐을 처방해 주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가보면 뭐 중독자가 돼 있다거나 네, 네. 더 심하게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어디에 팔고 있다거나 네, 네. 예, 뭐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남들은 이 영화 보면서 거의 안 하는 얘기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또 과학하고 앉아있네. 곽 작가님이 주목한 세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장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현기증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현기증에는 뭐 옛날 영화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5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니까 나름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던 시절인데 기술적인 요소는 별로 안 나옵니다. 전화도 잘 안 써요, 심지어. 전화도 없죠. 예. 거기 현기증 영화를 가만 보면 좀 전화 통화만 좀 잘해도 좀 문제가 들보이지 않을까 싶은 장면도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저는 그 현기증에서 영화가 되게 예스럽다고 생각했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 옷을 사러 가면 거기는 그 옷가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옷을 대신 입어줍니다. 그 옷이 아니야, 딴 옷이에요. 이렇게 하면 딴 옷을 입고 그 옷가게 직원이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걸 입히면 옛날 모습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킴 노반데 옷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람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가늠해 볼 정도로 기술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쵸. 내용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원형적이라고 할까? 네, 그쵸. 약간 좀 시대를 한 100년쯤은 뒤로 돌려도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성립할 것 같은. 그런데 2020년 판 현기증이라는 느낌도 꽤나 많이 드는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스마트폰이 이 수수께끼를 풀고 숨기고 하는데 거의 핵심 소재고요. 네. 스마트폰의 어떤 구체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게다가 뭐 인공지능, 뭐 시리아 이런 거, 시리 뭐 이런 거 많이 활용되고. 네.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네. 스마트 와치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맞아요. 장면 네.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해요. 그 저기 사실은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제 옛날 이제 박찬욱 감독님도 분명히 한두 편쯤은 마음속에 깊게 새겨 놓으셨을 옛날 할리우드의 그 필름 누아르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이 탐정이 네. 탐정이 되게 터프가이고 진짜 멋있는 탐정인데 검은 코트를 입은 뭐 눈빛만 봐도 나 같은 사람은 30년 동안 그 사람 생각밖에 하지 못할 것 같은 미소를 가진 여자가 나타나서 네. 그 미소를 5분간 보여줄 듯 하다가 뭐 안 보여줘. 이런 식의 나레이션 계속 깔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게 그런 옛날 영화의 좀 묘미인데. 틀린 말로 약간. 예, 그런 게 묘미인데 박찬욱 감독이 아마 그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 탐정 역할이 당연히 이제 박해일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정말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너무 그러면 또 박해일의 감정이 드러나 버리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또 이 미묘한 영화에서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스마트워치에 녹음하는 걸 넣은 것 같아요. 그 스마트워치 녹음을 하면서 계속 그런 독백 나레이션 소리를. 같은 효과를 계속 집어넣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탕웨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그냥 보고 있고 촬영 다 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녹음을 한다는 핑계로 뭐 저녁으로는 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러네요. 저녁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옛날식 필름 누아르의 그 독백 느낌을 살리되 약간은 좀 참신하고 네, 네.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박찬욱 감독님 내지는 이 정성현 작가님께서 살짝 꾸미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디바이스들은 되게 현대의 물건들인데 그렇죠. 그게 만들어내는 뭐랄까 정조라나 무드 같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필름의 느낌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탕웨이가 또 그런 걸 또 자기 하나 마련을 해요. 또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로도 막 그걸 표현하기는 네, 네. 사실은 스마트워치라는 거는 전화기와는 다르게 그렇게 많이 보급된 기기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창의가 그거 하나를 마련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자기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웨이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시점이 오히려 그 박해일이 이야기를 해준 시점, 헤어지게 되는 시점, 그때부터라고 해야지 더 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한 게 그 후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타나잖아요. 네, 네, 네. 딱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스마트워치로 사랑을 표현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현기증과 유사한 점과 차이점 추가로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교회는 없고요. 뭐 교회는 이런 거. 없네요. 네. 네, 교회는 절이 나오죠 대신에. 그렇죠. 그것도, 종교 시설이 있었군요. 그것도 또 그러고 보니까. 묘하게 또 닮아 있는 측면이에요. 네. 그러네요. 현기증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그 세상에 이렇게까지 비경제적인 살인이 있나 이런 느낌은 들었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선생님 거기를 똑같이 따라서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수사 과정에서 올라가 보는 그런 것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 바로 그 장면에서 딱 박해일이 힌트를 얻는 게 뭐냐면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가 간병을 받아야 되는 할머니 스마트폰에 100층이 넘는 계단을 올라간 기록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를 고민하면서 추적을 해 나가다가 결국은 모든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는 식으로 네.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전 사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평소에 그 핸드폰을 쓰면서 궁금했던 건데 우리가 거리나 이런 거는 GPS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GPS 네. 네, 이 높이를 아는 계단 올라가는 GPS 어떤 식으로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그 얘기 해야죠. 네,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결정적인 비밀이 한꺼풀 네, 벗겨지는 소재이긴 한데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GPS가 있으면 높이도 애지간히 알 수 있어요. 여러 대의 위성에서 보내주는 시간을 받아가지고 네. 보면 동시에 같은 시간을 보내주면 원래라면 똑같은 시간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인공위성이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 거리에 따라서 아무리 빛의 속도로 시간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차가 조금 생길 거니까 네네. 그 시간의 차이를 재면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 중에 어느 인공위성하고 내가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구의 이 전후 좌우를 돌아다니는 인공위성하고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있는 위치를 계산하면 그것만으로도 애지간히 높이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인공위성은 3차원적으로 네, 움직이니까 네. 애지간히 그것만으로도 높이도 계산이 가능은 한데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네, 계단 한다라고 네. 하면 GPS 신호가 잘 안 잡힐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택시 앱이나 무슨 뭐 그 지도 앱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실내에서 키면 그 실내에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딱 맞아요. 찍히진 않거든요. 네, 네, 네. 그 건물 인근이 대충 찍히는 거지. 그래서 실내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정확하게 측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현대 스마트폰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6 이후의 것들은 내부에 기압계가 들어있습니다. 기압계. 아 진짜요? 네, 약간 충격인데요. 기압계. And for the first time, give you credit for elevation as well, flights of stairs. Yeah. We all need to run more stairs. How does it do it? Well, there's a new sensor built into iPhone 6 and 6 Plus, the barometer. It measures relative elevation from air pressure. 기압계 바로미터라고 해요. 아 네. 그게 핸드폰 안에 들어있어요. 핸드폰 안에 들어있어요. 아. 휴대전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기압계라는 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되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네. 기압계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좀 약간 공기나 아니면 좀 잘 그렇게 그 기압에 따라서 부피가 변할 만한 그런 기체를 좀 티나게 철통 같은 데다가 꽉꽉 채워 넣은 다음에 저기압일 때 가면 주변이 기압이 낮으니까 그 철통이 조금 부풀어 오르겠죠. 네네. 고기압일 때 가면 주변이 기압이 높으니까 철통이 눌려가지고 조금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작은 차이지만 눈금이 많이 흔들리게 톱니바퀴 장치 같은 걸 잘해가지고 네. 보여주는 장치를 만들면 그게 바로 바로미터가 되겠죠. 네네. 예. 그렇게 만들면 뭐 날씨 같은 거를 할 때 저기압이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비 오겠구나 네.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날씨에 바로미터가 바로미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고 더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으로는 뭐 이렇게 물병에다가 뭐 물을 채운 뭐 기둥을 거꾸로 세워 놓은 다음에 물이 얼마나 네, 내려가느냐 네. 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압계를. 휴대전화에 그런 기압계가 들어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네, 철통 같은 게 그렇죠. 안에 들어있을 것 같지도 않고 물기둥이 안에 들어있을 것 네.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압계가 들어있느냐. 피해조 저항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하는 기압계가 들어있습니다. 피해조 저항이라는 건 뭐냐. 반도체에서 이거를 이용한 거를 잘 만들 수 있고 일반적인 재료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는 물질 속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 속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띈 채로 이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전기 저항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전기가 전달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보통의 물질은 무슨 물질인지 간에 그게 이제 원자로 돼 있으니까 원자 핵 부분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나다니려고 하다가도 원자가 이렇게 막 배치돼 있는 물질이면 플러스 전기에는 이렇게 좀 걸리적거릴 거란 말이에요. 네. 자꾸 끌어당기는 느낌이 드니까 전압을 걸어주니까 저쪽으로 전자가 흘러가고 싶은데 플러스 전기가 있으니까 잘 통과 못 하겠는데 이러면서 가는 그게 이렇게 좀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뭐 전기가 잘 안 통한다든가 뭐 열이 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조 저항 효과란 건 뭐냐? 그 상황에서 그 물질을 누가 좀 눌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잘 눌러주면 원래 원자들이 펼쳐져 있던 것보다 눌려가지고 좀 촘촘하게 이렇게 올망졸망 가까이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옆을 지나는 전자들이 원자핵이 더 많이 모여 있는 느낌을 받겠죠. 그럼 플러스 전기가 더 땡기는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더 통과하기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압력을 눌러주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저항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성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해가지고 그거를 피해조 저항 효과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을 잘 골라가지고 측정이 잘 될 수 있게 만들면 그냥 이런 어떤 금속판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은 물질의 주변의 압력이 어느 정도 가해지느냐를 정밀하게 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계단 하나 두 개 수준으로도 잴 수 있는 거.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단 하나 두 개 사실 재기는 어렵죠. 그거는 계단 한두 개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어떤 가속도 센서 이런 거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높이 정도는 특히 뭐 몇 층 정도 2, 3층, 3, 4층으로 네네. 높이는 그 기압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그 GPS 정보하고 기압 정보하고 동시에 활용할 거예요. 네네. 기압이 사실은 뭐 오늘 고기압이 찾아오면 갑자기 기압이 높아질 수도 있는 네네네, 거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GPS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GPS 정보의 오차로 봤을 때 한 10m, 20m 오르락내리락 하나 싶은데 그 기준 위치에서 기압으로 따져봤을 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한층 두층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역산해낼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피해 저장을 이용하는 그 장치를 반도체 형태로 만들면 칩 형태로 어차피 금속의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작게 더 미묘한 거를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차피 성능이 더 좋을 거니까 작게 반도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계통의 기술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MEMS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전혀요. 이게 뭐냐면 네.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반도체 단위 그러니까 커봐야 한 0.1mm 정도 되는 그 크기에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혹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기계적인 동작을 하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그런 기술을 MEMS라고 하거든요. 아, 그 기판에다가 붙여 넣는 뭐 이런 그런 종류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뭐 어떤 뭐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기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그 크기가 0.1mm 네, 네. 이하인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도 무슨 뭐 장인이 무슨 바늘 같은 거 들고 깎아갖고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듯한 그 원리를 이용을 하되 조금 뭐 창의적으로 뭐 여러 겹으로 뭘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각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유행했잖아요. 뭐 사람의 뭐 침만 좀 뱉으면 네. 그 침이 칩 속에 들어가면 안에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로 처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 지금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무슨 병이 있는지 알려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 침이 들어가면 그 침에 있는 성분을 이쪽으로도 보내주고 저쪽으로 보내주고 어디로는 빨아들여서 다른 뭐 액체하고 섞고 이런 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조그마한 칩 안에서 해내려면 그러니까 MEMS 형태로 아주 작은 기계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반도체 회로 만들듯이 회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MEMS 계통의 그와 비슷한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폰을 비롯한 현대 갤럭시에도 뭐 상당 기종에 들어가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현대의 스마트폰에는 기압계가 들어가 있다. 와, 핸드폰 값 싸네요. 기압계가 그런 거를 들어가 어떻게 있습니다. 거기에 넣을 기압계가. 생각을 하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MEMS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 검색해 보시면 뭐 딴 센서 종류의 뭐 MEMS를 사용하겠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네네.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가 실용화되면 뭐 자율주행차 센서를 옛날에는 뭐 크고 뭐 비싸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MEMS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 하나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존의 기압계로 층수 올라가는 거를 스마트폰이 감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용해서 네. 박해일 형사가 이 사건을 탕웨이의 비밀을 네. 알아냈다는 네. 헤어질 결심 속 과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네. 기술적인 강조된 영화입니다. 아, 네, 네, 스마트폰 그렇죠. 소재가 정말 자유자재로 많이 활용되고 스마트워치도 많이 활용되고 그 기능도 많이 사용이 되고 원자력 발전이라는 소재도 등장을 하고 네. 심지어 그 박용호 같은 약간 살짝 끼어든 이런 인물조차도 무슨 뭐 주식 방송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뭐 맞아. 유튜브 이런 현대 사회에서만 가능한 약간 이런 범죄를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저는 해봤습니다. 현기증을 감독을 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당신 영화하고 비슷한데 좀 각도가 다른 2020년 영화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본다고 해가지고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훌륭한 SF 영화구나. 50년대의 아, 히치콕 봤다면? 감독이 딱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정도로 기술적 소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영화다.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또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의 궁금증까지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셨고요. 아, 이렇게 해서 남들이 안 하는 얘기로 꾸며본 영화 보면서도 과학하고 앉아있는 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댓글창에 이 영화도 다뤄주세요 하는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영화탐정 캐릭터 네. 박재식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박찬욱 감독님 또 정성현 작가님 네, 또 탕웨이 선생님 박현일 선생님 보신다면 네, 저희 뭐 출연도 좀 해주시고 네, 다음에 언제든지. 또 딴 영화 하실 때 뭐 홍보용으로 과학과 사람들 네, 좋죠. 연락 좀 해주시고 네, 저희 돈 안 해주시면- 먹고도 해드립니다. 아야 그거 안 되지. 아, 말하지 말고 왜 이런 이렇게 얘기? 왜 이렇게 대쪽 같은 이런 아, 경우 네네. 돈 조금만 주시면 네, 네. 성실하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참신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